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특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과징금, 벌칙, 그 다음에 예외 조항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안정성 확보 조치하고 비시필 조치는 또 별도로 이제 또 학습을 하기로 하고요.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이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법하고 정보통신망법의 그 특별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아시다시피 ISMS하고 PIMS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고시를 이제 통합을 했듯이 이게 기업에서는 이 법도 봐야 되고 이 법도 봐야 되고 아주 불편하다 이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이의 제기를 정부에 하니까 이거를 이제 드디어 2020년 2월 4일 통합하는 이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기업의 이런 이유도 있었고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EU GDPR의 적정성 평가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적정성 평가를 2018년인가요? 이때쯤 1차 했는데 이게 그 EU에서 그 뭡니까 승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법이 개별법이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이게 중요한데 이게 분리돼 있다 이거죠. 일반법으로 합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보위였어요. 개보위. 이 개보위가 집행에 대한 집행에 대한 어떤 권한이 없다. 예. 예산과 인력에 대한 어떤 그 독립적인 권한이 있는데 실제 규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규제 담당은 누가 하죠? 행안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거버넌스잖아요. 거버넌스를 다 개보위로 통일하라 이거죠. 외국에는 다 그 데이터 프로텍션 그 오소리티라는 게 있어요. DPA라고 하는데 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같은 게 딱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통일하라 이거죠. 이런 두 가지 어떤 그 압력과 이유 때문에 2020년 2월 4일 날 이제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개정의 첫 번째가 개보위가 이제 뭐라 그러나요? 대통령 직할에서 이제 국무총리 직할로 가면서 부처로 이제 되고, 규제 그 집행에 대한 권한을 행안부하고 방통위로부터 이제 갖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내용들을 요 겹치는 부분은 통합을 하고, 그 밖에 여기 중요한 것들은 이제 특례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특례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특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6장에다가 넣었어요. 6장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해갖고 39조의 3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넣은 거죠. 이게 이제 추가로 개정이 된 거니까 모의 3, 모의 4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넣은 이유를 알겠죠. 다른 조항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주에 몇, 뭐 39주에 4, 29주에 3, 뭐 이렇게 넣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조항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특례가 뭐가 있는지 이 좀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 개보법인 이 대상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개보법에서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그 대상은 공공기관, 법인, 단체, 소상공인, 근로자, 뭐 개인. 이게 개인정보 처리자였죠. 개인정보 처리자. 그런데 이 특례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하고 방송사업자, 수탁자가 이게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례는 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렇게 나열돼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주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용자라는 말을 쓰고 방송사업자는 시청자라고 하고 이 위탁을 주니까 위탁을 준 자는 수탁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터미놀로지가 약간 틀립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파일 등록하고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피하 영향평가의 의무 대상이죠. 물론 이제 뭐 5만, 50만, 뭐 100만 이런 그 기준은 있지만 여하튼 의무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특례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 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9조 14에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주관 부처,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부처는 동일해요. 개보위하고 한국인터넷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특례의 내용이 없으면은 뭐 큰 요렇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특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여기를 규제를 받는데 나머지는 여기 규제를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책수립 분쟁조정위원회 단체 소송 등은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할 때 우리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 주체 간에는 요 네 가지 개인정보 처리자가 네 가지를 고지 의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하고 방송사업자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시청자에게 이 세 가지만 알려주면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불이익 내용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네 번째를 고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과태료를 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잘한 겁니다. 아주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수집 이용 가능한 예외 조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하고 방송사업자 경우에는 이 세 가지만 돼 있어요. 그 없는 부분 여기 보면은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로 한 경우로 뭐 과금 정보, 통화 사실 기록, 접속 로그, 결제 기록, 이용 정지 기록 등을 위해서 요런 경우에 한해서는 뭡니까? 동의 받지 아니하고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금 정산,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이거는 뭐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금 정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되죠.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이 요금으로 이제 본 거고요. 계약 체결 계약이익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없는 게 뭐죠? 바로 급박한 생명, 뭐 신체, 재산상의 이해. 이거 왜 없을까요? 이게 여기는 이용자거든요. 뭐 온라인 그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뭐 가입을 하고 뭐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 이용자가 예를 들면은 생명에 위급한 교통사고가 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이용자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그 현황으로 봐서 이용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경우는 뭐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일반 정보 주체로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이용자가 아니고. 그래서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이, 우리 이 개인정보법의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근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 대리인을 연락을 해야 되니까 이 법정 대리인의 적어도 이름하고 예를 들면 전화번호는 24세 미만 어린이한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인 경우에는 주로 온라인으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는 명확하게 해놨어요.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 따라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할까요? 뭐 예를 들면 핸드폰 인증을 한다든지 핸드폰 번호를 가지면은 그게 법정 대리인인지 뭐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법정 대리인이 누군지를 이제 입력을 하고 이러면 그걸 이제 휴대폰 인증을 하겠다는 거죠. 휴대폰 인증. 그래서 아, 이게 법정 대리인이 많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동의한다라는 걸 체크박스 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고지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게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이해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14세 미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같아요, 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제공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18조 2항의 1호와 2호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습니다. 별도 동의를 받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명백한 주체 요구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요. 이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는 우리 여기서 한 건이 유출되면은 이거는 뭡니까 정보 주체에게 고지를 해야 돼, 통지를 했어야 됐고 1000건 이상 유출이 됐을 때 신고했어요. 근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한 건 이상이면 지체 없이 알고 나서 24시간 이내, 지체 없이라는 거는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고지도 하고, 통지도 하고, 신고도 해야 돼요. 고지도 하고, 신고도. 이해되셨죠? 이게 좀 규제가 좀 세요. 그 다음에 5일 이내 여기는 돼 있잖아요.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인 경우에는. 근데 이 온라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이내에 신고도 해야 되고 통지도 해야 돼요. 사실 24시간 이내라는 거는 참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규제가 확실히 좀 강하다, 스트롱해요. 자, 그 다음에 파기예요. 파기는 일반적으로 5일 이내죠. 근데 여긴 지체 없이니까 거의 24시간 이내라고 이제 봐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 파기 유효기간제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기간제. 1년 동안 이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텐데 1년 동안 뭐 휴면 계좌죠. 휴면 계좌가 아니라 휴면 이용자라고 하나요? 네, 휴면 이용자.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를 하든지 또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저장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이 돌아가기 30일 전에 아마 여러분들 이런 메일을 받았을 거예요. 당신은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뭐 보관을 하겠다. 이거 왜 별도 보관을 이렇게 파기하거나 별도 보관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이렇게 DB 여기 이제 살아있는 DB가 이제 개인정보가 있다고 해봐요. 회원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도로 떼서 별도 이렇게 다른 데다가 보관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면 전체가 뭐 해킹을 당했다.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보관하면은 요거는 해킹이 안 되잖아요. 여기 살아있는 요 현재 리얼 좀 얼라이브한 요것만 해킹이 되잖아요. 이런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휴면 이용자들이 상당히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효기간제라는 걸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메일이 이제 와서 내가 이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사용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메일을 이제 받아본 경험이 있고 아마 삭제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녹음하다가 지금 누가 와서 잠깐 소치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하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강의를 하면서 이게 어떤 스페셜한 그 룸에서 녹음을 하고 그러질 않아요. 제가 그 한양 사이버 대학에서도 좀 강의를 해요. 근데 이 사이버 대학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이제 특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스페셜
그 녹음도 할 수 있고 편집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그래서 화질도 좋고 그 음향도 노이즈도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공학대학원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작을 제가 스스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노이즈도 좀 들어가고 또 뭐 조명도 좀 그렇고 또 갑자기 또 제 딸이 와서 이렇게 또 뭐 인사도 하고 뭐 퇴근했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좀 이거 제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시 끊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니 또 뭐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하면서 짧게 짧게 끊어요. 가능하면 15분 이내, 뭐 20분 이내.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한 3, 40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강의하고 뭐 관계없이 이런 얘기 할 때는 여러분들 스피드업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열람 정정 삭제 요구는 이제 10일 이내 이제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특례에 보면은 39조 7항에 보면은 이용,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 처리 시 지체 없이 파괴하게 돼 있어요. 지체 없이니까 이거 1일 이내예요. 거의 24시간 내. 그죠? 나머지 뭐 조항이 없으면은 10일 이내에 예를 들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항상 여러분들은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특례를 이렇게 읽을 때, 요거는 요 특례하지만 나머지는 요 바깥에 있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법 요 규정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39조 8의 이용 내역의 통지예요. 여러분들 뭐 포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메일로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통지받을 거예요. 이게 연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이 제도는 뭐 망법에 의해서 왔고 이건 잘 폐지 안 한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아주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로 하여금 네 개인정보가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걸 어나운스를 함으로써 이 포탈에 대한 또 어떤 뭐라 그러나요? 신뢰도 이런 것도 좀 이미지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동안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구나. 내 개인정보가 좀 안정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또 믿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상 사업자는요. 3개월 이용자 수가 평균 100만 명, 그다음에 100억, 매출액이 100억.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ISMS 뭡니까? 의무 인증 대상자. 예, 그거에서 봤죠. 예, 그러니까 이게 100만 100억 원이 항상 그 기준이 돼요. 기준이.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통지 항목은 이런 것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자 제공했을 경우에는 삼자 제공한과 제공 목적, 제공한 항목도 알려줘야 되고요. 이게 그다음 위탁을 줬을 경우는 위탁 사실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 정보가 지금 어디로 제공이 돼 있고 어디 수탁을 줬구나. 당연히 이 제3자 제공한 거는 동의를 받았을 거예요. 또는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거나 그 다음에 위탁은 동의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어떻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만 해놨을 거예요. 유효기간제는요,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 휴면 계정 아니라 휴면 계정이네요. 휴면 계정일 경우에는 이걸 파기하든지 또는 어떻게 해요? 별도 관리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물리적이건 뭐 논리적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제를 1년으로 할래, 2년으로 할래, 3년으로 할래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 받아서 그 요청에 따라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뭐 3년으로 하겠다. 그러면 3년 동안은 그냥 내가 휴면이라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기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속하는 데다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3년이 지나야만이 이걸 떼서 이제 별도 보관을 하는 거죠. 또는 파기하든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정확하게 못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특례 중에 39조에 보면 손해배상의 보장이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적 손해배상은 뭐 동일한 거고요. 근데 이 손해배상
에 대한 손해배상이 예를 들면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상당히 많이 수집하거든요. 뭐 1,000만 건, 뭐 몇백만 건 이렇게 그 수집을 하기 때문에 이거 유출이 돼서 예를 들면 한 사람당 예를 들면 뭐 3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1,000만 명이면은 공이 하나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뭐 3조 정도 되나요? 이거 만약에 손해배상을 하면은 그러면 이 기업 망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액이 커요. 그래서 보험을 들게 해놨어요. 직전 연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자, 그 다음에 1,000명,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0명 이상인 데는 보험을 들어요. 이게 뭐죠? 리스크 트랜스퍼예요. 정가예요. 우리 위험 관리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수용, 감소, 그 다음에 정가, 그 다음에 회피. 바로 이 정가입니다. 트랜스퍼.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관리 우리 개인정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전체적인 위험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하면서, 이거는 이 돈이 없으니까 이거는 보험을 해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차단이에요.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경우에는 이 게시판 같은 거 많이 그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용자가 잘못해서 이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민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개인정보 노출을 금지하게 돼 있고, 이게 이제 개보이하고 기사가 요청하면은 그 개인정보를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어서 이거 삭제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삭제 조항을 넣습니다. 일반 개인정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외에는 뭐 이런 규정은 사실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국내 대리인의 지정이야. 뭐 별도 규정은 없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 회사가 국내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게 어떤 유출이 나거나 또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이제 부르면은 컨택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컨택 포인트 없다. 내가 아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본사 뭐 미국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유럽에 있다 그러면 여기 본사에 연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을 해라. 아예 법에다가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외국 회사가 그런 건 아니고 매출액이 1조 원, 전체 매출액. 굉장히 큰 회사죠. 글로벌 회사인 거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이용주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데만 이렇게 정하는 게 되는 거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을 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업무는 개인정보부의 책임자의 업무라는 겁니다. 개인정보부 책임자의 업무. 예, 이 업무를 줘라라는 거죠. 주라는 얘기입니다. 권한을 주라는 권한을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출 등에 따른 통지 신고 업무, 물품 서류 등의 제출, 예, 이런 업무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이전이 있었어요. 보통 일반법에서는 3자 제공용 동의, 그 다음에 국외 위탁은 공개만 했거든요. 직접 수집형도 동의. 근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유사합니다. 동의. 국외 외탁하고 국외 보관 경우에는 동의 원칙이에요. 국외 위탁은 뭔지 아는데 국외 보관은 뭘까요? 예를 들면은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근데 이 수집에 대한 그 보관을 뭐 뭐 클라우드 뭐 많이 이런 거 이용하니까 클라우드 뭐 파스를 이용하든지 뭐 이 아이 아이스를 이용하든지 뭐 하여튼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이 DB를 외국에다가 이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동의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직접 수집은 동의고. 그런데 요 두 가지 경우에는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그 공개 또는 고지로 가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 또는 고지, 고지까지도 안 하는 거죠. 또는이고 고지는 통제해야 되잖아요. 1대1로 이메일을 보내든지 뭐 팩스를 보내든지 하니까 또는으로 돼 있으니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가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징금이에요. 원래 이 개인정보법의 이 특례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특례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는 과징금 제도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한 개.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주민번호였어요. 주민번호의 안정성 확보 조치 미이행한 경우로서 주민번호를 분실하거나 도난, 유출, 위변조 훼손되면 과징금이 5억 원 이하로 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2020년 8월 4일 이전에는 한 개였는데, 2020년 2월 4일 개정되면서 8월 5일 날 시행됐을 때 요게 하나 들어왔어요. 과징금 제도가 뭐냐? 가명 처리. 왜냐하면 8월 5일 시행된 그 법에는 가명 처리하고 익명 처리가 들어왔잖아요. 네, 이거 제가 강의했었죠. 요게 들어오면서 이 가명 처리를 가명 처리된 가명 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이거 왜냐하면 이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라는 게 있었잖아요. 추가 정보를 이렇게 보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 정보하고 결합을 하면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면은 전체 매출액의 3%의 과징금을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의도적으로. 원래 이 가명 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결합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과징금을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례가 들어오면서 과징금이 왕창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망법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과태료도 많지만 과징금 제도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규제가 좀 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과징금 제도가 많았어요. 여하튼 그래서 처벌, 과징금, 과태료 제도 이렇게 있고요. 특히 여기는 과징금을 위반 행위에 관련해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관련 매출액입니다. 관련 매출이라는 건 어떤 기업이 이제 온라인 사업도 하고 이제 오프라인 사업도 하고 이 총 매출액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100조예요. 근데 온라인 사업으로 해서 번 돈이 뭐 예를 들면 10조다. 그러면 요 10조에 해당하는 3%까지 과징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오프라인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조죠. 요거는 제외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쪽에 과징금 제도에서 가명 처리를 의도적으로 뭐 추가 정보하고 결합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전체 매출액이에요. 전체 매출액이니까 이 100조에 해당하는 거에 3%를 하는 겁니다. GDPR 경우에는 과징금이 4%까지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글로벌 매출액이에요. 글로벌 매출액이에요. 네? 이 의미가 좀 틀리죠. 더 세죠, GDPR은. 자, 이제 9장 보치 적용 일부의 제외입니다. 적용의 3장부터 7장까지 제외되는 게 있어요. 3장부터 7장이 제외되는 거는요. 3장이 뭐였죠? 개인정보 처리예요. 개인정보 처리는 수집, 이용, 그다음에 제공, 그다음에 관리, 보관, 파기 요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하는 모든 규제가 있었는데 이 규제에 대해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뭐냐? 통계법에 따라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예.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돼서 정보 분석 목적의 개인정보, 공중위생 이게 이제 이게 코로나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뭡니까? 뭐 인증시키잖아요.
바코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인증도 하고 전화번호도 그때 동의 받나요? 동의 안 받죠. 그죠? 우리 식당에 가거나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아, 뭐 회의실 갈 때 뭐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 본인 이름 적고 아니면 인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동의받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개인정보는 뭐 수집 동의 받지 않고 이런 이제 3장부터 7장이 제외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언론, 종교단체, 정당 이런 데는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집 이용되는 개인정보는 3장에서 7장까지 적용 제외예요. 동의받지 않아요, 여기. 예. 하지만 여기 수집된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안전한 관리를 해야 된다. 유출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3장에서 7장 이렇게 전부 다 제외시키면 안정성 확보 조치도 예외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예외시킬 수 없으니 안전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관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예를 들면 교회 어떤 그 업무에 그 교회의 업무 때문에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받지 않고 이렇게 수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명동 성당에서 그 뭐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적용 일부 제외를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동의 안 받아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래도 동의 받는 게 좋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하여튼 동의를 어,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 일부 제외 있어요. 예를 들면 동창회, 동호회. 여러분들 그 친모단체에서 예를 들면 산악회라든지 뭐 직장 내부에서 바둑회, 그다음에 뭐 영어 회화반, 뭐 이런 친목단체 동호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회장이나 총무가 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이럴 때 동의 받나요? 동의 받아야 되나요?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세 가지가 예외가 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수집 이용 동의가 예외가 되고 개인정보 처리 방지 수립 공개도 안 해도 되고요. 보호 책임자 지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나머지는 해야 돼요. 안전한 이걸 회원들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잘 정리해서 이걸 해놨으면 이거 유출되지 않게 보관을 잘 해야 돼요. 가능하면 이거 아래 한글이나 엑셀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아래 한글에서 제공되고 있는 암호 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암호화 적용해서 보관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적용 제외가 58조 2로 추가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익명정보입니다. 익명정보. 여기 익명정보라는 말은 없는데 이게 익명정보에 대한 얘기예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야 돼요. 다른 정보. 추가 정보가 아니라 여기서는 다른 정보예요.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전체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익명정보가 도대체 뭐지? 이거는 이제 비식별 조치에서 제가 자세히 강의를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다른 정보, 예를 들면은, 이 익명 처리된 거, 비식별 조치된 거죠. 이거하고 어떤 추가적인 다른 정보하고 아무리 결합을 해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거는 이제 별도로 또 제가 얘기할 겁니다. 자, 벌칙이 있어요. 이건 벌칙은 형벌이죠? 네, 형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의 뭐 징역, 벌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변경, 말소하여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뭐 이런 경우는 엄청난 형사처벌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한번 뭐 참고하시면 돼요. 이건 뭐 다 외울 수 없죠. 이건 또 시험 문제도 안 나옵니다. 과태료는 여기 보시면 5천만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1회 그 양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양정 기준. 이 행정부처에서는 양정 기준을 만듭니다. 처음부터 5천만 원을 과태료를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회 만약에 위반을 했다 그러면 뭐 1천만 원. 2회 했다 그러면 2천만 원. 3회 또 했다 그러면 3천만 원. 4회 했다 그러면 4천만 원. 5회 했다 그러면 5천만 원. 그 다음부터 다 5천만 원이죠. 이렇게 이제 양정 그 처벌 기준을 이제 수립을 해서 몇 회에 이렇게 이제 했느냐 해서 이제 처음에는 1천만 원, 뭐 2천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에 관한 이제 특례 76조가 있는데 75조 과태료 규정에 적용할 때 34조 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으면 이게 이제 중복제재죠. 중복. 예? 중복제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과징금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과징금을 매기면 과태료에도 그게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는 매기지 마라. 부과하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벌칙이 있어요. 벌칙을 맞았으면은 과징금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처벌이거든요. 벌칙은 형사처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부처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예를 들면은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이제 검사가 이제 해서 판사가 이제, 책정을 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벌칙과 과징금은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잉금지 원칙에는 좀 반한다.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면 좋은데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형벌과 과징금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리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는 중복제재로 이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 유출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벌칙이 있어요, 벌칙이. 이 벌칙을 받았더라도 과징금, 5억 원 이하의 과징금도 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는 맞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같은 행정처벌이기 때문에 요거를 부과를 시키면 요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형사처벌인 벌칙은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주민번호 만약에 유출을 해서 128로 개인정보 처리 신고센터에 이제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사가 이걸 보고 직원이 이거 주민번호네? 주민번호를 유출을 시켰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시정공고, 행정시정공고로 끝나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행정처리, 행정처분하라고 계보위에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대한 거니까 또 경찰서에 또 신고까지 해요. 경찰서에 신고해서 이거 조사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루틴이 틀리잖아요. 이거는 계보위에서 이제 과태료 매길 거냐, 과징금 매길 거냐, 이제 뭐할 거고 여기는 검사가 예를 들면은 이제 기소를 해서 이거는 저기 재판 기소를 해야겠다 그래서 또 법원에 이제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벌칙으로 되는 거죠. 2년 이하 또는 징역이 아니면은 뭐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제 맞을 거고 여기서는 과징금으로 나올 거고 이렇게 동시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같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이 계부에서 조정을 하겠죠. 이건 과징금으로 끝내자. 이거는 과태료로 끝내자. 이렇게 끝내는 거죠. 거버넌스가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제 의무사항인데요. 이건 한번 이제 리마인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고위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부분에서는 행안부는 이게 행안부가 이제 아니네요. 이게 이제 제가 틀렸네요. 이거 뭘로 됩니까? 계보이죠. 계보이는 공공기관 또는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해서 해당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다. 그래서 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서면으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조사한다고 그랬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게 이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공공기관이잖아요. 그죠? 요 공공기관. 물론 이제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도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일 등록 공개는 공공기관의 또 의무사항이고요. 피아, 영향평가도 공공기관만 해당이 되죠. 그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그 다음에 이 자료제출 요구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11조. 하나는 뭐였죠? 기본계획.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부처에 요구하는 거. 하나는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기관 전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준 진단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에서 공공기관이 이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대통령령에 전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된다는 또 의무사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거의 뭐 한 3주에 걸쳐서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해봤습니다. 예, 좀 약간 좀 지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졸리고 여러분들 기술적인 내용이 좀 없었고 좀 관리적인 거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안정성 확보 조치에 기술적인 게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MS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 따따따 privacy.go.kr 하고 이 개보 교육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교육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요거 강의 아니 그러니까 책을 뭐 이렇게 낸 게 있는데 공저예요, 공저. 여기에서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보호법의 모든 자료는 여기 개인정보보호 포탈, 바로 요거죠. 요 포탈에 들어가시면은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조하셔서 뭐 직장에서나 또는 업무에서나 또는 나름대로 어떤 자격증을 확보한다거나 뭐 등등 하여튼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